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13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범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를 이용해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다양한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자바 5부터 도입된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있고 이 기능과 관련된 문법들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용 프로그래밍은 크게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과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것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범용 함수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 중에 여러 매개 변수 중에 특정 매개 변수는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자체는 범용 함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용 클래스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여기에 어떤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데 한 가지 타입이 아니라 다양한 타입을 유지할 수 있으면은 이 클래스는 범용 클래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을 이용하거나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면 이 매개 변수가 인터페이스 타입이거나 상속에서 상위 타입이면 범용 함수가 될 수 있고 여기에 유지하는 것도 상위 타입이면 또는 인터페이스 타입이면 범용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얘네들도 범용 클래스이고 범용 함수인데 이제 우리가 이 챕터에 살펴볼 거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거예요. 타입 인자라는 T라는 어떤 가상의 타입을 가지고 구현을 하고 나중에 사용할 때 이 T에 내가 뭘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그것이 템플릿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것과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범용 클래스에서 T라고 써서 다양한 타입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실제 보면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은 모든 타입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용 클래스는 예를 들면 스택이라는 걸 만든다. 스택은 이제 자료 구조예요. 이 자료 구조는 그 자바에서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은 게 범용 스택입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는 다양한 타입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타입이 아니라 모든 타입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범용 함수는 모든 타입을 다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범용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게 함수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타입만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제한이 돼야 됩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애들이 인자로 오게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강건하게 범용 함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함수에 적합한 이 함수에 전달해도 되는 애들만 전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범용 클래스에서는 그런 제한을 위해서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다양한 타입을 받기 위해서 클래스 A가 있는데 여기에 모든 타입을 유지하고 싶다. 모든 타입을 여기에 유지하고 싶어요. 멤버 변수에. 뭐 스택을 만든다. 이럴 때 모든 종류의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으면 자바에서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타입의 멤버 변수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 이 오브젝트 타입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이라는 기능이 도입하기 전에는 범용 클래스의 경우에는 오브젝트 타입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브젝트 타입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번거로운 점이 있어요.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할 때 타입 변환을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뒤에 설명드릴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 때문에 자바 5 이후에 템플릿을 사용하게 되면 이 문제점들을 다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범용 프로그래밍은 크게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있고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고 자바 5 이후에는 템플릿 기능을 이용해서 두 개를 모두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런데 범용 함수의 경우에는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걸 제한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사용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자바 5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템플릿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좀 더 살펴보면서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바 5 이전에는 템플릿 기능이 없었을 때는 주로 인터페이스와 오브젝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의 문제점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면, 자, array list라는 게 있습니다. array list는 내부적으로 배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유지하고 공간이 부족하면 자동적으로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 array list는 어떤 타입을 유지할지 모르니까 내부적으로 오브젝트 배열을 이용하게 되겠고, 뭐 get 메소드를 제공하는데 int index 해가지고 제공하는데 여기 있군요. 여기에 반한 타입은 오브젝트입니다.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 입력받는 그 매개 변수 타입이 오브젝트예요. 그러면은 모든 종류의 타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오브젝트, 이 array 리스트에 파일 이름을, 문자열인 파일 이름들을 저장하고 싶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 이름들을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 개의 파일 이름들을 저장한 다음에 files get 0 하면은 첫 번째에 저장된 파일 이름을 주겠죠. 근데 반환한 타입이 뭐예요? 오브젝트이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스트링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타입 변환이 필요하다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류 검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여기에다가 스트링만 저장하고 싶은데 오브젝트로 봤기 때문에 스트링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티저도 저장할 수 있고 더블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여기에다가 강아지만 저장하고 싶은데 강아지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도 저장할 수 있고 토끼도 저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바 5 이후에는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사용할 때는 타입 인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번에 이제 array list 쓰는데 string을 이용해서 쓰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요 t가 타입 매개 변수예요. 그러면 이 t를 내가 string으로 하면 string으로 얘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반환 타입을 내가 files get 0 하면 get 0을 하면 아까는 오브젝트로 반환하니까 string으로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됐는데 타입 변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add는 t, string을 기대하기 때문에 new integer라는 것이 오면 에러가 됩니다. 문법 오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즉 강아지만 집어넣고 싶으면 강아지만 집어넣을 수가 있고 나오는 것도 강아지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바에서 템플릿을 쓸 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쓸 수가 없습니다. int 이렇게는 안 돼요. 타입 인자로 int를 쓸 수 없습니다. 원시 타입을. 그래서 내가 원시 타입을 이런 템플릿을 사용한 범용 클래스에 타입 인자로 내가 원시 타입을 쓰고 싶으면 원시 타입을 쓸 수 없고 래퍼 클래스를 대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시 타입들을 그 범용 클래스에 또는 범용 함수에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활용 못하는 건 아니지만 원시 타입 그 자체를 사용해 가지고는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활용할 수는 없어요. 래퍼 클래스 객체로 바꿔 가지고 전달해야 되겠고 객체로 바꿔 가지고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비효율성은 존재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제한이 되는 이유는 실제 우리는 자바 5 이전에는 뭘 이용해서 프로그램했어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했습니다. 자바 5 이후에는 이제 템플릿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여전히 이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지는 코드들은 t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계속 활용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코드를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int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는. 이렇게 래퍼로 변환해 가지고는 쓸 수 있는데 int를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자바를 배우는 프로그래밍 입장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범용 함수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응용을 만들 때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일은 드물다는 거예요. 많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내가 직접 만드는 건 드물지만 그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내가 응용을 만들면서 활용할 일은 다반사입니다. 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법을 얘를 정의하기 위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범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간혹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드물다라는 거고, 오히려 얘네들을 만들기보다는 만들어져 있는 범용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활용해야 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과 관련된 문법들, 사용하는 방법들을 잘 익히실 필요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템플릿을 이용하는 것만 범용 프로그래밍은 아니고, 인터페이스나 상속을 이용해서 상위 타입의 리모컨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범용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우리가 프로그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뭘 이용할 때 dog보다는 pet 하는 게 더 효과적인 거고요. 항상 우리가 구체적인 타입 대신에 범용, 그러니까 상위 타입 또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타입들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템플릿을 이용한 범용 함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유용한 그 범용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를 더 많이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할 때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다양한 범용 클래스들은 우리가 자료구조 시간에 배우는, 또 배웠던 그런 자료구조입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하는 것이 스택입니다. 스택은 LIFO 구조예요. La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넣은 데이터를 맨 먼저 추출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pick, push, pop 세 가지 연산을 제공하고 있고요. push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pop은 데이터를 빼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오냐면 가장 마지막에 추가됐던 데이터를 빼내게 되겠습니다. pick은 빼내지 않고 맨 마지막에 집어넣었던 데이터를 보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수를 집어넣게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int를 집어넣을 때 내가 타입 인자로 int를 쓰는 것이 아니라 wrapper 클래스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stack integer 이렇게 스택을 생성한 다음에는 여기 생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타입 인자를 계속 줘야 되는데, 이때는 실제 두 번에는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략한 것과 아예 없는 거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렇게 템플릿 써서 객체를 만들고 싶으면은 new 생성자 호출할 때 요 꺽쇠를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인테저를 써줘도 되고, 요거와 똑같이 써줘도 되고, 얘는 뒤에서 생성자 호출할 때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5, 3, 7 집어넣게 되면은 스택은 이런 형태가 돼서 요 맨 위에 거를 스택 탑이라고 해요. 맨 꼭대기. 그래서 픽하면 7을 주게 되겠고, 팝하면 7을 주면서 얘가 빠져나오게 됩니다. C++는 팝하면 빠져나오는데 데이터는 반환하진 않아요. 근데 자바는 팝이 데이터도 반환하고 빼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동시에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7을 알 수 있고 7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팝을 안 하고 픽만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택은 세 가지 연산만 있고 리포를 제공해주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물론 뭐 세 가지 연산만 있는 건 아니라 is empty 등 또 뭐 size 등 여러
일반적인 메소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 연산자가 요 세 개가 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택은 우리가 프로그래밍 경시대 문제라든지 아니면 면접에 가서 물어보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스택을 이용한 어떤 문제 해결 하나 예를 살펴보면 괄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가 이렇게 막 주어져 있을 때 잘 맞게 되어 있는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안 맞죠.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것이 괄호 검사입니다. 그런데 이 괄호 검사의 특징은 요 닫힌 가로를 만났을 때 이 닫힌 가로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는 가장 최근에 연 괄호입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연 거를 알아야 되니까 어떤 자료 구조 쓰면 돼요? 리포를 제공하는 스택을 쓰면 돼요. 그래서 열린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넣습니다. 그러면 스택 톱에 뭐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만난 열린 괄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닫힌 괄호를 만나면 요 위에 것과 얘가 맞는 쌍인지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린 괄호를 만나면 스택에 집어넣고 닫힌 괄호를 만나면은 스택에서 뽑아서 서로 일치하는지 보고 일치하면 오케이, 일치하지 않으면 false를 주면 됩니다. 다 지나갔는데 여전히 스택이 empty가 아니면은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에 의해서 제거될 테고 얘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괄호 검사를 할 때 우리가 스택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만나면 가장 최근에 만난 거랑 내가 매칭을 해야 되는데 가장 최근에 만난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스택에다가 열린 가로들을 넣으면 가장 스택 탑에 그 가장 최근에 열린 가로가 있겠구나.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리트코드에 있는 문제니까 한번 시간 되면 직접 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요. Q는 이제 Q라는 것이 있는데 요 Q는 추상 타입이에요. 그래서 Q를 생성할 때는 Q를 이용해 생성하지 못하고 array DQ나 뭐 다른 Q들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만약 P4Q가 필요하다. P4Q는 first in, first out. 그래서 맨 먼저 들어온 애. 그러니까 가장 오래전에 들어온 애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서비스 받을 때 줄 서 있는 것처럼 먼저 이렇게 줄 서 있으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받는 first come, first serve 뭐 이런 방식이죠. 우리가 뭐 은행을 가든 아니면 서비스 센터에 가면 번호표를 뽑아서 그 번호표 순서대로 처리를 해주죠. 그게 바로 first come, first serve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P4Q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P4Q를 만들게 되면 5, 3, 7이 되겠고 얘가 이제 제일 먼저 빠져나오게 되겠죠. add, pull, pick 이렇게 메소드 이름들이 이제 스택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집어넣을 때 add, 빼낼 때 pull, 그리고 pull은 빼낼 때 그 빼낸 데이터도 반환을 해줘요. pick은 빼내지 않고 보기만 해주게 되겠습니다. Q는 P4Q고 요 array DAG이라고 하는 요 DAG은 자료 구조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그 DAG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DAG. 스펠링은 이렇게 되는데 발음은 이렇게 해요. DAG. DAG은 뭐냐면은 P4Q인데 앞에서도 뺄 수 있고 뒤에서도 뺄 수 있는 그런 게 array DAG입니다. 그래서 DAG은 좀 특수한 Q로서 원래 Q는 앞에서 빼고 뒤에 집어넣는
여기서 빼내는 것과 집어넣는 것만 효과적인 건데 덱은 앞에서 빼내는 것과 이렇게 넣는 거, 또 양쪽으로 넣고 빼는 것이 다 효과적인 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이 덱을 그 용도로 쓰고자 하면은 여기를 생성을 큐로 하지 않고 어레이 덱으로 생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빼내는 거, 앞에서 추가하는 거.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앞에서 push front, push pop front, 그리고 push back, pop back에 해당되는 어떤 연산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도 추가하고 앞에서 빼고 뒤에서 추가하고 뒤에서도 뺄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레이 덱입니다. 그래서 어레이 덱을 덱으로 활용할 거면 큐로 만들지 말고 그냥 어레이 덱 q 이퀄 new 어레이 덱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큐를 사용하는 문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차원 배열이 있고 이 2차원 배열에서 1, 1, 1이 땅이고 0으로 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그래서 이 섬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섬을 찾는 겁니다. 대각선으로 연결된 건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큐를 찾는데 이때는 어떻게 그러면 찾아가냐? 가장 큰 섬을 어떻게 찾냐면은 쭉 진행을 하면서 이를 만나면 그 위치에서 그래프 탐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라는 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요 2차원 배열은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갔을 때 여기가 섬이니까 요 기준으로 BFS를 진행하게 됩니다. 뭐 DFS를 해도 되는데 주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BFS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BFS를 해서 여기에 섬들만 요걸로 방문하려고 시도를 해서 섬의 크기를 알아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에서는 여기에 갔다가 보면 여기서 일루도 갈 수도 있고 일루도 갈 수도 있고 일루도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왔던 거죠. 방문한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것은 또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BFS를 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 0이면은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1에 갔을 때 BF를 진행했을 때 0이면은 진행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진행할 데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경우에 진행할 데 있으니까 1로 BFS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1로 진행한 다음에 다시 또 1로 갈 수 있으니까 원래 왔던 대로 되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방문한 곳은 1이었던 곳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BFS를 할 때 visited라는 별도 배열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별도 배열을 쓰지 않고 원래 1을 0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안 가게끔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탐색에서 보통 BFS 또는 DFS 쓰는데 BFS는 Q라는 걸 이용해 쓰고 DFS는 스택이라는 걸 써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아마 BFS, DFS는 자료 구조 시간에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 BFS, DFS를 잘 모르시는 분은 자료 구조 시간에 좀 배워보시길 바라고 학습한 다음에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스택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나 뭐 인터뷰 문제들 풀 때 많이 활용하지만 Q는 거의 활용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BFS를 쓸 때에는 Q를 써야 되니까 BFS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Q를 실제 어떤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나 인터뷰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Q는 실제 서비스를 구현할 때는 또 많이 써요. 뭐 프린트 큐를 만든다든지 뭐 방문 기록을 유지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제 Q를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Q 중에 priority Q가 있습니다. 그래서 priority Q는 집어는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집어는 순서 상관없이 우선순위가 높은 애들이 먼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compare to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37을 집어넣었을 때 첫 번째 4라면 3이 나와요. 가장 작은 값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min 힙이라고 기본적으로 min 힙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priority queue라는 건 힙이라는 내부 자료 구조를 써요. 힙. 요거는 이진 트리 형태가 될 거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이제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우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집어넣은 순서대로가 아니라 집어넣은 순서와 상관없이 가장 큰 애 또는 가장 작은 애를 추출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priority queue를 쓸 수 있고 priority queue를 쓸 때 내가 이제 queue의 크기 말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다음 챕터에 배울 거예요. 람다 표현식이라고 하는데 즉 priority queue에서 우선순위를 따질 때 사용할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사용할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할 함수를 줘서 내가 원하는 높은 우선순위 애들이 나오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riority queue도 요 Q로 추상 Q를 이용해 가지고 add하면 돼요. add하고 poll하면 되겠고 이 poll은 요 priority queue에 맞게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애를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t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set은 크게 hash set이 있고 tree set이 있습니다. 그래서 hash set은 해싱이라는 기술을 쓰고 있고요. set은 tree set은 균형 이진 tree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싱은 요 연산들을 O1에 제공하는 거고 균형 이진 트리를 이용한 거는 O 로그 n에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더 빠르구나, 느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가 더 빠르죠. 그런데 해시는 그 용량을, 여기 용량을 안 줬는데 용량을 충분히 큰 용량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O1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이 O1을 얘기할 때 해시하는 이 해싱은 데이터를 해시 함수라는 걸 통해서 색인값을 구한 다음에 이 색인값을 이용해서 배열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색인을 계산하는 비용은 또 고려하지 않고 있거든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얘는 항상 로그 n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공간도 오버헤드는 없어요. 오버헤드는 없습니다. 즉 트리셋은 5개의 데이터를 저장하면 5개의 데이터만 그 트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해시셋은 이만큼 잡아놓고
5개만 저장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set은 여기 해시셋이 트리셋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set은 add, contains, remove, size 이런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집어넣고 5375 그러면 이 5는 안 들어가겠죠. 중복된 거는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size는 4개를 add 했지만 3이 되겠고요. s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고 remove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t에는 또 좀 특수한 set이 있는데 enum se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들의 상수들로만 구성될 수 있는 집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도 요긴하게 쓸 때가 종종 프롬에다 보면 있습니다. 집합. 그래서 예제를 하나 보면 중복 존재. 배열에 중복이 있는지 찾는 문제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n제곱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요소를 다 비교하고 그 다음에 얘랑 나머지 요소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면 n제곱 비용으로 중복이 존재하는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여기서 밑에 있는 것부터 보면 sort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옆만 비교하는 거예요. 1, 3, 5, 7, 6, 3 뭐 이렇게 되면 sort를 하면 3, 3이 붙어 있게 되겠죠. 그럼 양옆만 비교해 보면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얘의 비용은 sorting하는 비용은 n 로그 n이고요. 요거는 선형이죠. ON입니다. 그럼 전체 비용은 n 로그 n에 비례한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문제를 봅시다. 요렇게 하는 방법. set을 만들어서 set에다가 다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할 때 추가가 안 되면은 중복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최악의 경우에 add를 n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O1이면 add가 얘는 비용이 ON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보다 더 효과적이 돼야죠. 근데 실제 해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얘가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는 요 용량을 충분히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 오면 리스트의 사이즈에 곱하기 1.3배 1.3배 이상 1.3배 이상을 잡아주시면은 비교적 괜찮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리셋을 하면 n이 로그 n이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n 로그 n이 돼요. n 로그 n. 그래서 이 비용은 얘랑 비슷한 비용이 되는 거예요. 트리셋을 이용하면 정렬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리트코드에 있는 문제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셋은 은근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요긴하게 많이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셋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맵도 해시 맵이 있고 트리 맵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얘도 해싱 기술을 쓰고 얘는 균형 이진 트리를 씁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 로그 n일 거고 얘는 O1이에요. 근데 언제 O1? 충분히 큰 크기를 잡았을 때만. 맵과 셋이 차이점은 맵은 데이터만 넣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와 얘가 키가 되는데 어떤 value? 쌍을 유지하게 됩니다. 쌍을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처럼 zebra가 키가 되겠고 O. 그래서 lion, 셋. 그래서 얼룩말이 몇 개 있고 라이언이 몇 개 있고 타이거가 몇 개 있는지 이런 식으로 맵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replace도 있지만 원래 여기에 put하고 다시 또 put하면 똑같은 키로 그러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바꾸게 됩니다. 만약 lion 5 이렇게 했다 그러면 3이 5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set은 5가 있을 때, set에 5가 있을 때 5를 또 집어넣으면 안 들어가요. 근데 맵에는 5라는 키가 있고 얘 옆에 뭔가 붙어 있으면 5와 뭐가 집어넣으면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걸로 얘를 replace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replace 하나 put 하나 차이는 없어요. 똑같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맵도 인원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키가 다 열거형의 상수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맵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맵을 이용한 문제 해결 하나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형 문자열 판단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동형이에요. 그래서 생김새가 이렇게 A, D, D, E, G, G. 그래서 이렇게 매핑이 되고 D는 G로 매핑이 돼서 어떤 단어가 구성이 되면 이제 그 동형 문자라고 합니다. 얘는 O는 A로 매핑이 됐는데 O가 다시 B로 매핑이 되면 안 돼요. 얘와 얘는 동형입니다. S는 M으로, O는 O로, N은 N으로 매핑됐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얘는 A는 O로, B는 O로. 요건 안 됩니다. 이미 한 단어가 O로 매핑되었으면은 또다시 매핑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애들을 만나면 A와 E를 맵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D와 G를 넣습니다. 다시 또 D를 만나면 요 G가 이미 매핑되어 있는 거에 들어있는지 보고 일치하면 OK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contains 키가 없으면 A가 없으면 요 E가 현재 요 안에 있는지 없는지 보고 없으면은 요거를 풋하는데 요 비용이 이제 맵을 이용해서 요걸 썼어요. 근데 요 비용이 솔직히 이 맵에 있는 요 값들을 다 검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차라리 요 부분은 set을 이용하면 좋아요. set. 그래서 contains key가 들어있고 set 하나 만들어서 매핑된 애들을 set에다가 넣어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맵이 있고 set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set은 empty이고 맵도 empty이죠. 그럼 map contains key로 물어보면 A가 포함이 안 돼 있죠. 요거는 O 안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지 보고 없어요. 그러면 이 O를 set에 있는지 봐요. set에 없죠. 그러면은 O를 맵에 넣고 O를 set에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B를 만나면 B가 맵에 있는지 봐요. 없죠. 그러면 이 O가 이미 썼던 O가 set에 있는지 봐요. set에 있죠. set에 있으면 false를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맵으로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면 맵을 이용하지 않고 set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et 같은 경우에는 set 자료구조 자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26개짜리 배열을 이용해서 O를 true로 세팅해 놓을 수 있어요. 다 false로 만든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지 이런 배열도 결국은 set을 구현한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set 자료 구조 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고 set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내가 set 자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배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 set에 들어가는 요소는 최대 26개가 맥시멈이니까 26개짜리 불련 배열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O를 썼는지 안 썼는지만 표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set 자료 구조를 직접 쓸 수도 있고 이렇게 26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제를 보시고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살펴본 자료 구조가 stack, queue, 그리고 queue 중에는 array, DQ도 봤고 priority queue도 봤어요. 그래서 array DQ로 쓸 수도 있고 queue로도 쓸 수 있고 priority queue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set, map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쓸 수 있는 게 array list라는 게 있고 linked list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에는 요거는 이중 연결 구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바에 있는 자료 구조를 써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응용을 만들 때 필요한 자료 구조를 가져다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하는 능력도 기르셔야 되겠고 그걸 선택해서 해결할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컬렉션들 같이 array list, link list, vector, stack, queue 이런 것들을 컬렉션스로 분류되는데 자바 유틸에 이제 컬렉션스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컬렉션스라고 하는 스태틱 메소드들만 모아놓은 그런 유틸리티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유용한 메소드들이 많이 있어요. max, min, reverse, rotate, shuffle, sor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요하면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이 쓸 수 있는 게 max, min, reverse, shuffle, sort 이런 거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min, max, sort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요. sort 같은 경우에는 뭐 역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또 방법들 사용법들이 있으니까 익히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는 이렇게 되는데 자바가 아닌 여러분들이 뭐 파이썬을 공부하시든 C++ 공부하시든 이 언어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알면 각 언어에 있는 generic library C++ 경우에는 standard template library STL이라고 하는데 이 범용 라이브러리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개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쓸 줄 알아야 된다. 얘네들을 만들다기보다는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얘네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만들 줄 알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음에 설명하는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